안녕하세요. 자, 경제사회학 이제 주요 이론 끝나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대 시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신고전 경제학, 그다음에 신제도 경제학, 그다음에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경제사회학의 쟁점 중에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제목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써놨어요. 1.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 위계라고 하는 거. 3. 배태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요게 신고전 경제학에서 보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보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경제 사회학에서 보는 시장, 즉 시장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요 세 가지 개념으로 상이하게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고전 여기 써 있죠. 예,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추상적인 공간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상품이 매매가 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추상적인 공간이고 자, 이거 이제 추상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몰 역사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 역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역사적으로 이런 시장은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예전의 시장과 현재의 시장은 똑같은 시장이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이런 수요와 공급, 가격, 매매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추상적인 공간이고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완결적인 공간입니다. 시장은 결국 자기 완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완결이냐면 수요와 공급만이 존재하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요소는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지도 않았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완결적인 공간으로서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실질적인 경제적 행위의 주체냐, 개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거의 연장에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법인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법적인 자격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주체인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를 한다.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완벽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이 합리적 행위 하에서 수요 공급 가격의 형성과 상품의 매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죠. 그래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우리가 비판할 때는 역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신고전학파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 내에서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해요. 신제도주의 경제학, 신제도주의 학파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고전학파하고는 가정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 이제 신고전학파에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합리성이다. 자, 그런데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현실에서는 완벽한 합리적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합리성만이 존재하느냐? 제한된 합리성만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실 조직이론가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개인의 행위라고 하는 거를,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를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 가설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제 경제학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학적 원칙은 뭐냐면 개인 중심으로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합리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합리성을 실행하는 주체는 개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데, 이 개인은 완벽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만을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한다라고 이제 약간 그 전제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래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뭐냐면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로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개인이냐 기업이냐라고 하는 경제 행위의 주체보다는 경제 행위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주체보다는 경제 행위로서의 거래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죠. 트랜잭션. 거래라고 하는 거를 훨씬 더 중요시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 행위의 주체보다는 경제 행위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한다. 자, 그러면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 행위의 주체들이 일정한 과정,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학적인 상호작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신경제사회학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를 하는 주체들의 어떤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 경제학과는 다르게 이 시장에서 행동하는 경제 행위의 주체들보다는 경제 행위의 과정으로서 거래를 중요시하는 게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공간으로 보지 않아요. 앞에서는 일정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어떤 공간, 가격이 형성되는 공간, 그 다음에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봤는데, 신제도주의에서는 시장은 경제 조직의 유형화다. 그러니까 경제 행위가 조직화되는 한 방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과 기업을 똑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시장도 경제 행위가 조직화되는 하나의 방식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 행위가 조직화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형식의 동일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 경제 행위의 주체들이 개인들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하는 제도화된 체계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경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경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발생한 게 위계라고 하는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조직의 유형을 이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유형, 위계 유형, 그다음에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 유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시장과 위계와 혼합을 경제 조직의 유형으로 본다는 점에서 신고전학파하고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시장과 기업은 동일한 유형, 동일한 수준에 있는 거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보듯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의 주체가 아니라 경제적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거래비용론이라고 하는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신제도주의가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래비용 경제학, 거래비용 이론을 가지고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슨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살짝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경제학은 앞에서 얘기했던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개념들을 차용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와 기회주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개인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기회주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속성이 개인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개인 시장에서 행위, 경제적 행위를 하는 개인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가정 자체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개인이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뭐냐? 조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위계적인 조직을 만든다. 그게 뭐냐? 그게 기업이다. 자,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출현을 했느냐? 개인. 그리고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합리적이지 못한 개인.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경제적 행위가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기업을 통해서 그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완하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 출현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냐면, 기업은 이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경제적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개인이. 그거를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화된 체계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를 실현시켜주는 기회주의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 방어를 해준다. 그래서 기업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인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집단적 결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의 그 집단 하에 모여있는, 그 조직 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거는 제한된 합리성이 여러 개가 모이면 훨씬 더 합리적인 형태로 결정을 할 수 있다.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다른 거래자로부터 스스로를 기업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거래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즉 개인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다른 거래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이런 위험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업은 체계적으로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징은 뭐냐? 효율성을 개선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개인 간의 거래 중심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 비용의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을 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구를 하나 사고 싶어요. 소파를 하나 산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소파를 팔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가구 시장. 가구 시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동네 가구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형 마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구 대리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인터넷에 수많은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합리성.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행위의 주체들이 특정 상품, 가구, 소파라고 하는 거를 얼마의 가격에 팔고 있는지를 내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똑같은 돈을 주고 가장 싼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동일한 품질이라고 전제를 하면.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물건들이 동일한 물건인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가게, 실제로 갈 수 있는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가게의 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가장 싼 가구 소파를 하나 사기 위해서 동네 가구점을 다 가보고, 대형마트 근처에 있는 거 다 가보고, 근처에 있는 가구 대리점 다 돌아다녀 보고, 백화점 가보고, 전자상거래는 뺍시다. 자, 이렇게 하면 차비만 해도 몇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10만 원짜리 소파 하나를 내가 사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10만 원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완벽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먼저 획득해야 되는 거죠. 이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를 위해서는 비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동네 가구점 서너 군데, 대형마트 가고, 가구 대리점 가고, 백화점 가고, 그러면 차비만 뭐 예를 들어서 27,000원이 나왔다. 거기다가 요 몇 개 이 가구를, 소파를 파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는데 3일이 걸렸다. 나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미리 가격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백화점에 가면, 또는 가구 대리점에 가면, 또는 어떤 브랜드의 소파를 사면 거기가 제일 나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고 그냥 간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공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즉, 내가 이미 시장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완벽한 합리성 하에서 시장에서 내가 내 개인의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보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생각하면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을 축소시켜 주는 게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대신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광고를 뭐 보여주고 무료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90% 특정한 내가 원하는 소파에 대한 가격을, 즉 그 소파에 대한 시장 가격과 같은 시장 정보를 내가 무료로 획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합리성으로 바꿔주는, 즉 가격 비교 사이트의 기능은 뭐냐? 거래 비용을 축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뭐 물건 살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격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윌리엄스는 거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경제적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 행위, 조직의 경제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거래 비용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개인의 행위로서 설명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맥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이 맥락을 고려해서 이 거래의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시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어디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광고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거래의 맥락,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거래가 발생하는 맥락이라고 하는 게 고려되어야만 실제로 이 시장에서 그 경제적 행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보는 거고, 이게 신경제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배태성, 구조적 배경 또는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배태성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라노베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경제 사회학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제 이름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배태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그라노베터예요. 신경제 사회학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제도주의 경제학이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고정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행위의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시장 활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불완전한 개인의 행위로 바라보는 것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개인의 행위고 이 개인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신고전학파 경제학하고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라노베터가 보기에 이 배태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적 행위, 이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그 맥락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신제도주의에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의 거래가 발생할 때 개인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느냐, 그리고 그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적 체계, 경제적 행위의 조직화된 체계라고 하는 거를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전히 개인적이고 개인의 합리적 행위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그라노베터가 얘기하는 배태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 이 사회적 관계,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이 개인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데, 이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비용 이론에서는 개인적 이기적 관계라고 하는 걸로 경제적 행위를, 시장에서의 경제적 행위를 설명을 하는데, 그라노베터는 일시적인 개인의 이기적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지속적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걸로 연결이 되느냐, 앞에서 얘기했죠.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뢰는 일시적인 개별 하나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맺어지는 양자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발생하는 게 신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혜성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죠.
주는 관계,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봤으면 다음번에는 제가 이익을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상호 간의 이익이 서로 존중될 때 시장 행위가 지속적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가게에 갔는데 그 사람 주인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인하고 친해져서 그 가게를 이용하면 어떤 경우에는 좀 비싸게 샀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나에게 싸게 물건을 준다라고 하는 상호 호혜성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골이 된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여전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개인 간의 일시적 관계로 보고 개인의 일시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장 행위,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라노베타가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행위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적 관계, 인간적 관계, 이거를 신경제 사회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연결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조그마한 사회 구조다. 이걸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행위가 발생하는 단순히 거래 비용이라는 맥락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시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분석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그라노베타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를 신제도주의 경제학과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시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개인의 거래 행위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보정해주는 장치로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조직적 체계, 경제 행위의 조직적 체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지만, 그런 경제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결국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게 특정한 사회 구조적인 맥락 하에서 상호 호혜성과 신뢰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경제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론적 차이들이 시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존재한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와서 현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세계 이론의 차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냥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 관점에서 그 발전 과정을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지금 한 얘기들이 앞에서 이 시장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경제학과 사회학의 차이, 그 다음에 제도주의와 신고자락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